안녕하세요. 책 아움입니다. 오늘은 조혜신 성우님께 낭독을 배우고 함께 전문가반을 마친 팔색조의 낭독 테라스님들 졸업작품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소리내어 글을 읽는다는 것은 포즈, 강조, 발음, 발성, 감정, 공명, 호흡, 글에 대한 이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는 낭독자의 마음 자세 등등 많은 것이 낭독자 안에서 함께 합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움의 과정은 팔색조 매력을 가진 동료들이 함께 서로 응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낭독 테라스의 나라와 팔색 매력으로 그를 노래하고 있는 팔색조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리에 대한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조혜신 성우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팔색조의 낭독 테라스가 준비한 졸업작품은 안도현 시인의 시와 이철환 작가님의 연탄길 중 일부입니다. 두 분의 글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통점은 뭘까요? 네, 연탄입니다. 두 분에게 연탄은 사랑이었습니다. 까만 연탄이 자신을 태워 하얀 재로 변한 모습에서 귀한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 합니다. 두 분의 글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 아닌 남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연탄 한 장, 그 귀한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나는 그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이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 나를 전부라도 태워 님의 시린 손 녹여줄 따스한 사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움으로 충혈된 눈 파랗게 비비며 님의 추운 겨울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방눈 펑펑 내리는 날 님께서 걸어가실 가파른 귀 위에 누워 눈보다 더 하얀 사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 일자리를 잃어버린 후 재호는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아이에게 먹일 분유값이 없어 애가 탔다. 친지와 친구들에게도 여러 차례 도움을 받아 더 이상은 도움을 청할 염치도 없었다. 오늘도 재호는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안고 집을 나섰다. 퀴퀴한 냄새 가득한 골목길에는 깨어진 연탄재만 을씨년스럽게 날렸고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써놓은 담벼락 낙서 위로 겨울 햇살이 한나절 둥지를 틀었다. 무거운 하루를 또다시 등에 이고 돌아오는 길에 재호는 문득 고등학교 동창인 성훈이 생각났다. 성훈이라면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재호는 쉬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성훈이 오래전부터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재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친구가 무척 보고 싶었다. 재호는 가파른 목조 계단을 올라 성훈의 화실이 있는 복도로 들어섰다. 그때 중년의 남자가 흰 종이로 포장된 그림을 들고 계단 쪽으로 걸어 나왔다. 화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훈은 재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겨울에도 화실의 난로는 꺼져 있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성훈의 얼굴도 까칠해 보였다. 손님이 왔는데 화실이 추워서 어쩌냐? 내가 뭐 손님이냐? 춥지도 않은데 뭐. 재호는 미안해하는 성훈 때문에 일부러 외투까지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내가 빨리 나가서 라면이라도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성훈이 나간 동안 재호는 화실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벽에 붙은 그림 속에는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어둠 속에 귀가하는 도시 빈민이 있었다. 자신을 닮은 그 지친 발걸음을 재호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재호는 몇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재호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외투를 꺼내 입었다. 외투의 무게만큼 재호의 마음도 무거웠다. 나 그만 갈게 성훈아. 잘 먹고 간다. 오랜만에 왔는데 라면만 대접해서 어쩌지? 아냐, 맛있게 먹었어. 재호는 어둠이 내린 버스 정거장을 서성거렸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어린 딸을 생각하고 아내 얼굴을 생각했다. 무심코 넣은 외투 주머니 속에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5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다. 재호 모르게 성훈이 넣어둔 것이었다. 재호는 빠른 걸음으로 화실을 향해 걸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성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 오후에 그림을 사러 오기로 했던 사람이 오질 않았어. 수민이 생일 선물로 곰인형하고 크레파스 사간다고 약속했는데 차비밖에 없으니 큰일이네. 재호는 차마 화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추운 화실에 앉아 성훈은 굳어진 손에 하얗게 입김을 불어가며 그림을 그렸다. 인형과 크레파스 대신 딸에게 줄 그림 속에는 아기 공룡 둘리가 분홍빛 혀를 내밀며 웃고 있었다. 성훈은 채 마르지 않는 그림을 손에 들고 화실문에 나섰다. 그런데 바깥 문고리에 비닐봉지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여다본 하얀 봉지 속엔 귀여운 곰인형과 크레파스가 담겨 있었다. 어두운 밤하늘에선 축복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송이처럼 그들의 우정도 소리 없이 깊어갔다. 엄마의 미소. 수아의 엄마 아빠는 벽지 바르는 일을 했다. 엄마 아빠의 옷에는 언제나 하얗게 풀이 묻어 있었다.
수아는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중학교에 다녔다.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오다가 혹시나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아는 늘 불안해했다. 수아는 엄마 아빠의 초라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기 싫었다. 어느 날이었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시장골목에서 수아는 멀리서 엄마 아빠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수아는 몹시 당황했다. 여러 친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 콜라 마실래? 내가 사줄게. 수아는 서둘러 친구들을 데리고 가까이 있는 슈퍼로 들어갔다. 우리 여기서 콜라 마시고 나가자. 수아는 밖을 계속 주시했다. 천천히 콜라를 마시며 엄마 아빠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도 수아의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수아는 할 수 없이 슈퍼 밖으로 나왔다.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자신이 당황해서 엄마 아빠가 슈퍼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엄마 얼굴을 보기가 미안했다. 수아는 엄마 얼굴도 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다. 수아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수아야, 이거 한번 입어봐. 하도 예뻐서 샀는데 크기가 맞을지 모르겠다. 안 맞으면 다시 바꾸기로 했으니까 어서 입어봐. 나중에 입어볼게. 그러지 말고 어서 입어봐. 엄마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 순간 수아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 그래, 수아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엄마는 놀란 듯이 물었지만 수아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밤이 돼서야 수아는 엄마가 사다 준 옷을 입어보았다. 옷 입은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수아는 안방으로 갔다. 수아가 방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엄마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수아가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요. 한참 울더라고요. 그랬어? 우리가 시장길로 가지 않고 샛길로 돌아오길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먼저 수아를 받기에 망정이지. 한참 예민할 나이인데 전들 창피하지 않았겠어? 수아의 아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등불을 켜는 손. 기철이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다. 젊어서 남편을 잃으시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며 얼굴에 꽃잎을 다 지우셨다. 기철이 할머니는 10년이 넘도록 한 달에 2번 고아원을 방문하셨다. 고아원에 가기 전날이면 할머니와 엄마는 몹시 분주했다. 아이들에게 먹일 고기를 양념에 재두었고 과일과 다른 음식들도 장만하셨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기철이 할머니를 고기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이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쓰러지셨다.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셨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웃음도 없어졌고 늘 우울한 얼굴로 방 안에만 계셨다. 물론 시장 일도 그만두셨고
그토록 좋아했던 고아원에도 가시지 않았다. 기철이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수척해지셨다. 결국 치매까지 앓으셨다. 하루는 밤늦도록 아무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으셨다. 파출소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기철이 할머니는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도 찾아오지 못할 만큼 총기를 잃으셨다. 어떤 날은 생전 안 드시던 술을 마시고는 잔뜩 취하셔서 소리까지 지르셨다. 심지어는 물건을 부수기까지 하셨다.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기철이 아버지가 몇 번이고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다. 기철이 아버지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눈물로 부탁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 후 기철이 할머니 상태는 점점 심해졌다. 기철이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신발까지 잃어버리고 맨발로 들어오시던 날 그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언짢은 표정까지 보였다. 어느 날 할머니 친구 한 분이 멀리서 놀러 오셨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그 할머니는 기철이 할머니와 가장 친한 분이셨다. 그날 할머니 친구는 기철이네 집에서 주무셨다. 할머니 두 분이 도란도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기철이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결에 들려오는 할머니 울음소리에 기철이는 잠을 깼다. 기철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아이들 속 그만 썩여야지. 예전에 그 총기는 다 어디 갔어? 할머니 친구분은 기철이 할머니를 달래듯 말했다. 기철이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잠시 후 할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은 나 멀쩡해.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야. 가야 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식들하고 정 떼고 가려고. 나야 훌쩍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식들 마음은 오죽이나 아프겠어. 그랬구먼. 하긴 자식들 두고 가는 게 제일로 마음 아프겠지. 그래도 아이들 생각해서 적당히 해도 정 떼는 것도 좋지만 신발까지 벗어버리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친구 집에 갔다 오는데 시장 한 구석에서 노인네가 자고 있잖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게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신발을 벗어 그 사람 머리맡에 두고 왔지. 돈도 없고 해서 말이야. 기철이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통해 우리는 흉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럼에도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겨울길을 걸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 먼저 치워놓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을 건너갈 징검다리. 종민이는 몸이 너무 약했다. 여름날 아침이면 조회를 하다가 쓰러져 양호실로 실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체육시간 오래 달리기에서 꼴찌는 언제나 종민이었다. 종민이는 그런 자신이 싫었다. 종민이는 부모님까지 원망했다. 특히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체육 시간만 되면 종민이는 달팽이가 되었다. 2학년 가을이었다. 종민이가 다니던 학교에는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로 10km 단축 마라톤 경기가 있었다. 학교를 출발해 정해진 코스를 달린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기였다. 종민이는 마라톤 행사 계획을 보며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라톤 경기 보름 전부터 집 근처 공원으로 가서 하루 1시간씩 마라톤 연습을 했다. 마라톤 경기가 있던 날 날씨는 화창했다. 마라톤 출발선에 섰을 때 같은 반 친구인 재혁이가 종민이의 등을 치며 말했다. 소연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뛰어. 저기 봐. 소연이는 선수들에게 나눠줄 번호표를 쓰고 있었다. 종민이는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출발 신호와 함께 100여 명의 학생들이 교문을 빠져나갔다. 한참을 달리다 경사진 언덕을 오를 때 종민이는 가슴이 뻐근해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1km도 채 뛰지 못하고 종민이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달리는 속도를 조금씩 늦추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종민이를 앞질러 갔다. 종민이는 꼴찌로 달리고 있었다. 혹시나 하고 몇 번을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경기를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10걸음 정도를 걸었다. 바로 그때 종민이의 등 뒤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종민이와 1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한 친구가 쓰러질 듯 달려오고 있었다. 종민이는 꼴찌가 아니었다. 종민이는 힘을 내서 달리기 시작했다. 꼴찌는 종민이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사람들은 꼴찌를 향해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계속 보내주었다. 자신의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다는 안도감에 종민이는 9km를 달렸다. 경기는 종반에 이르렀다. 종민이는 그 먼 거리를 달려오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포기하지 않고 10km를 완주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날만큼은 꼴찌가 되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교문을 들어설 때까지도 꼴찌는 종민이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종민이는 마침내 결승점에 도착했다. 종민이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자신의 뒤를 이어 달려들어올 친구를 기다렸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친구가 결승점을 얼마 남기지 않고 경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종민이는 왠지 마음이 아팠다. 종민이는 저녁을 먹으며 그날의 일을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경기에서 꼴찌로 들어왔지만 20명 정도가 도중에 포기했으니까 내가 꼴찌는 아니야. 그것 봐라. 너보다 더 약한 애들이 얼마나 많니? 날씨도 더웠는데 다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종민이 엄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근데 내 뒤에 달려오던 친구가 거의 다 와서 경기를 포기하더라고. 그 친구만 끝까지 뛰었어도 내가 꼴찌는 면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엄마,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나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야. 그날 밤 종민이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가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종민의 아버지도 종민이처럼 몸이 많이 약했다.
다음날 종민이는 아버지가 왜 밤새도록 끙끙 앓았는지 알게 되었다. 마라톤 경기가 있던 날 자신의 뒤에서 꼴찌로 달렸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다. 종민이 아버지는 꼴찌로 달리며 종민이에게 안도감을 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꼴찌의 모습을 통해 종민이를 격려하고 싶었던 거였다. 종민이보다 더 약한 몸으로 아버지는 그 긴 거리를 달렸다. 하지만 아버지가 흘린 땀은 종민이가 세상을 건너갈 징검다리가 되었다. 종민이 아버지는 종민이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무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아. 조금은 어리석어야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과 말은 종민이가 힘겨울 때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돼주었다. 첫눈. 정아 아빠는 정아가 8살 때 가정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정아는 그런 아빠를 원망하며 힘든 사춘기를 보냈다. 정아 엄마도 정아가 중학교 3학년 때 재혼했다. 하지만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정아는 8년이 넘도록 새아빠에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 새아빠는 가끔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아는 그런 새아빠가 너무 싫었다. 정아는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다. 새아빠는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의 경비로 일했다. 병원 원무과에 아는 선배로부터 경비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내키지도 않는 새아빠를 소개했다. 엄마를 위해서였다. 엄마가 생활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다면 나는 새아빠와 매일 마주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출근할 때도 경비실에 있는 새아빠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병원 로비에서 어쩌다 마주치면 어색하게 한번 웃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식사 때가 되면 병원 구내식당에서 마주칠까봐 점심시간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야 식당으로 간 적도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그녀가 구내식당으로 갔을 때 새아빠가 그곳에 있었다. 새아빠는 식당 조리실 안에서 젊은 아주머니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정아는 어릴 적 친아빠에게서 받은 아픈 상처가 되살아났다. 그 후로도 정아는 식당 조리실을 기웃거리는 새아빠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그때마다 그는 식당의 젊은 아주머니와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다. 정아는 새아빠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엄마, 새아빠 그 사람 지금도 엄마한테 잘해? 그녀는 빈정거리며 물었다. 너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 너 뭐래도 이제껏 널 가르친 분이야. 요즘 못 봐주겠더라고. 정말. 왜? 무슨 일 있었냐? 엄마도 남편 복 정말 없는 것 같아. 처자식 다 내팽겨치고 가는 사람이 없나.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도 너한테는 아버지야. 엄마는 그런 사람이 용서가 돼? 처음엔
엄마도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 너도 이제는 마음 풀어. 싫어. 난 절대로 용서 못해. 마음속에 미움 두고 살면 못 써.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거야. 이제는 아버지 용서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자기를 용서하는 거야. 엄마는 많이 용서해. 착해서 늘 상처받는 엄마가 난 정말 싫으니까. 엄마도 정신 차려. 2번씩 그런 일 당하지 말고. 정아는 거기까지 말하고 차마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다. 하루는 간호사실로 그녀를 찾는 전화가 왔다. 그녀의 엄마였다. 그날 근무를 마치고 정아는 곧장 엄마 집으로 갔다. 이거 받아라. 아빠가 너 준다고 사왔어. 장갑 아니야? 날씨도 추운데 네가 맨손으로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신 모양이다. 난 거추장스러워서 장갑 안 껴. 엄마나 끼고 다녀. 엄마 것도 사오셨어. 웬만하면 그냥 끼고 다녀라. 아빠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싫어. 촌스러워서. 장갑 사다 줄 여자 병원에 또 있을 텐데. 무슨 말이야, 그건? 요즘 그 사람 행동 이상하지 않아? 그 양반 요새 고생이 말이 아니야. 아빠 당부도 있고 해서 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글쎄 너 시집 보낼 돈 마련해야 한다고 그 좋아하는 술도 입에 대지를 않으셔. 요즘은 야근 다음 날에도 집에서 쉬지 않고 병원 식당 일까지 하시거든. 병원 식당 일을? 그럼 넌 몰랐니? 매일같이 얼굴 대하면서? 몰랐어, 정말. 글쎄, 병난다고 식당 일은 하지 말래도 막무가내야. 식당에서 식기 닦는 일 거들어주면 식사비도 절약되고 돈도 조금 받는다고 말이야. 너 시집 갈 때 쓴다고 1년 전부터 적금 붓고 있거든. 엄마의 말에 정아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사람들은 분주했다. 병원 로비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제 몸 가득 꽃등을 매달고 12월을 노래하고 있었다. 정아가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다. 저녁 시간쯤에 응급실 문이 열리더니 병원 뒤편에 있는 갈비탕집 주인이 들어왔다. 김정아 씨가 누구세요? 갈비탕 배달 왔는데요. 전데요. 난 갈비탕 시킨 일이 없는데. 김정아 씨 맞죠? 네. 그럼 틀림없어요. 조금 전에 경비실 아저씨가 돈까지 다 지불하셨거든요. 그녀는 그제야 새아빠가 그것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 하얗게 김이 피어오르는 갈비탕에서 오랫동안 받아본 적이 없는 정 같은 게 느껴졌다.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문 경비실 쪽으로 갔다. 경비실엔 아무도 없었고 출입문엔 순찰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을 들여다보았다. 칠이 다 벗겨진 나무 책상 위에는 찌그러진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냄비 안에는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하얗게 김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 옆에 다 낡은 장갑 하나가 있었다. 오른쪽 짝을 잃어버린 새아빠의 장갑이었다. 장갑은 손가락 이음매에 실밥이 터져 있었고 단추까지 보기 흉하게 녹슬어 있었다. 정아는 마음이 아파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다.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에 정아는 살며시 자신의 마음을 적어 놓았다. 아빠, 그동안 버릇없이 행동해서 죄송해요. 정문 경비실을 나설 때 밤하늘에선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한 해를 살아오느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슴 위로 그해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소중한 희망. 비 내리는 아침이었다. 화랑의 셔터를 열고 있는 병희에게 누군가 다가와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 건물 3층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아, 예. 며칠 전에 이사 오신 분이군요. 두 사람은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눴다. 인사를 나눈 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던 3층 집 여자는 우산을 펴고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병희가 셔터를 열고 화랑 안으로 들어설 때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3층 집 여자는 화랑 바로 앞 신호등에 서 있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길 건너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3층 집 여자는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든 채 말했다. 그녀 옆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알루미늄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다. 만날 건너는 곳이라 아주 익숙한걸요. 누구신지 고맙습니다. 사내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보행 신호음 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더듬더듬 지팡이를 두들기며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3층 집 여자는 건물 쪽으로 몇 걸음 되돌아오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 급히 사내의 뒤를 따라갔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화랑이 들어온 뒤로도 병희는 유리창을 통해 계속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내가 길을 반쯤 건넜을 때 파란 신호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3층 집 여자는 사내의 뒤로 더 바짝 다가섰다. 사내가 길을 채 건너기도 전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3층 집 여자는 웃으면서 차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사이 사내는 무사히 길을 건넜다. 병희는 건너편 신호등에 서 있는 3층 집 여자를 계속 지켜보았다. 잠시 후 길을 건너오는 그녀를 바라보는 병희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엄마 등에 엎여 양팔을 내저으며 웃고 있는 아기 얼굴이 보고 싶어서 병희는 출입문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 순간 병희는 너무 놀라 화랑 안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았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슬프게도 아기는 오른쪽 눈이 흉한 모습으로 감겨져 있었던 것이다. 병희가 3층 집 여자를 다시 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뒤적이는데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3층 집 여자였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아기를 등에 업은 채 한쪽 눈을 꼭 감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층 집 여자가 화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등에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병희는 반갑게 그녀를 맞아 작업대 한쪽에 있는 의자로 안내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항상 밖에서만 그림을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네요. 그러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 전에 마셨거든요. 실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들고 있던 흰색 서류 봉투에서 노트만한 사진을 꺼냈다. 우리 아기 얼굴을 그릴 수 있나 해서요. 얼마 전 돌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걸 좀 그려주셨으면 해서. 병이가 받아든 사진 속에서도 아기의 눈은 슬픈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진이 크고 선명해서 그리기 어렵진 않겠어요. 실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제 아기의 오른쪽 눈을 아프지 않게 그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릴 수 있죠. 병이는 갑작스런 그녀의 물음에 당황했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웃었지만 어색하게 보였을 그 웃음이 오히려 미안했다. 벽에 걸린 아기 돌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아기 아빠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려주실 그림이 지금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더 컸을 때는 틀림없이 두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았다. 병이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힘겹게 아기의 그림을 그렸다. 아기의 오른쪽 눈을 그리는 게 무엇보다도 어려웠다. 오른쪽 눈동자에 점 하나 찍는 일 때문에 3번을 다시 그려야 했다. 3번째 그림을 그릴 때 병이는 문득 자신이 그린 작은 눈동자 하나가 엄마와 아기의 소중한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끝이 떨려왔다. 숨을 멈추고 아기의 눈동자에 마지막 점 하나를 찍는 순간 병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병이는 아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가야, 엄마의 사랑을 믿어. 사랑을 믿는 한 너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야. 병이가 3층 여자의 집으로 놀러간 것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였다. 좁은 거실의 한쪽 벽에는 병이가 그려준 아기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아기 그림을 보며 3층 집 여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말했다. 아기가 더 크면 아기에게 내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림처럼 내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계단을 내려오고 또 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병이는 그제야 3층 집 여자가 눈을 꼭 감고 계단을 내려왔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다.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힘들 수도 있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인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동혁 씨는 오랜만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봄나들이를 갔다. 동혁 씨 아버지는 가족들과 떨어져 저만큼 앞서버렸다. 동혁 씨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뒤에서 걷고 있었다. 동혁 씨 아내 윤희 씨가 말했다. 아버님은 왜 저렇게 늘 앞서버리세요? 어머니 손도 좀 잡아주시고 같이 가시면 좋으시련만. 놔둬라. 이날 입덧 꺼져 저러시는 양반이다. 밖에만 나오면 꼭 남처럼 저러시는 걸 난 늘 어쩌겠냐.
뭐가 그렇게 창피한지. 그래도 속정은 많으신 분이다. 동혁 씨 어머니의 발걸음은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제가 가서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윤희 씨는 부축하던 시어머니의 손을 동혁 씨에게 맡기고 시아버지에게로 갔다. 잠시 후 윤희 씨는 실망스러운 얼굴로 뒤돌아왔다. 뭐라셔? 어머님하고 같이 가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놔둬라 이럽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줄 알았어. 그해 가을, 동혁 씨 어머니는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노령에다가 독한 주사를 맞아서인지 동혁 씨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줄었다. 말은 안 했지만 동혁 씨 아버지는 침대에 붙어있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치우며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다. 입원한 지 2달도 못 돼서 동혁 씨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았다. 동혁 씨는 군데군데 머리카락이 빠져버린 어머니의 싸늘한 이마에 마지막 입을 맞췄다. 동혁 씨 어머니가 떠난 후로 동혁 씨 아버지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며 윤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니 가실 때 아버님께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임종을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왜 밖에 나가시면 어머니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해 하셨는데. 그녀의 말에 노인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78세가 된 동혁 씨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다. 감기만 알아도 일주일은 거동을 못할 정도였다. 하루는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일체 거동을 못했다. 묻는 말에만 고갯짓으로 대답했다. 동혁 씨가 옷을 갈아 입혀드리려고 하면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절했다. 아버님, 바지라도 갈아입으셔야죠. 옆에 있던 윤희 씨는 근심반 투정반으로 말했다. 이따가 주무실 때 내가 바지라도 갈아입혀 드려야겠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버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입고 계신 옷이 칠순 때 어머니가 해주신 거잖아. 그래서 그러실 거야. 어머니 곁으로 가실 때 입고 가시려고.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그만한 정이 있으셨나요? 동혁 씨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다른 때와는 달랐다. 숨소리도 더 커졌고 고르지 못했다. 동혁 씨는 순간 아버지의 임종을 직감할 수 있었다. 동혁 씨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아들였다. 그의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세요.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는 동혁 씨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감은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 동혁 씨는 아버지의 유품을 태우려고 뒷산으로 갔다. 동혁 씨는 아버지의 옷과 물건들을 하나하나 불속으로 던졌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입고 있었던 저고리를 던지려고 할 때 주머니 안에 무언가가 만져졌다. 비닐봉지였다.
비닐봉지 안에는 한 움큼이나 되는 하얀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옆에 있던 윤희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울음이 터질까봐 동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님이 머리카락을 왜 이렇게 봉지에 담아두셨을까요? 어머니 머리카락이야.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잖아. 그놈의 독한 주사 때문에. 근데 왜 어머니 머리카락을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그러셨겠지. 머리 때문에 흉하신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계실 테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저고리를 갈아입지 않으셨군요. 타오르는 불빛이 눈에 흐렸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어. 당신이 그랬지? 아버지가 왜 어머니 손 한 번 잡아주시지 않느냐고.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 손을 잡고 계셨어. 뒤따라오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늘 어머니 손을 잡고 계셨던 거야. 동혁 씨는 자신이 슬플 때 껴안고 울 수 있는 두 그루의 큰 나무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양손에 그가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두 그루의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연탄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선생님, 저 경진이에요. 지난번에 자꾸만 눈물이 나와 아무 말씀 못 드리고 와서 죄송한 마음에 편지를 드립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신부전증을 앓으셨습니다. 결국은 한 달 전에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얼굴과 손발이 풍선처럼 부은 채 희망 없이 누워 계신 엄마를 보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빠께서 오빠와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너희 엄마의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었는데. 아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내일 아침에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는다. 엄마에게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는지 검사하는 거야. 엄마에겐 비밀로 해라. 아빠는 젖은 눈으로 울고 있는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빠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엄마가 아빠의 신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또다시 절망의 끝에 서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오빠가 아빠의 뜻을 대신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아빠는 말했습니다. 오빠는 며칠간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아빠는 이제껏 보이신 적이 없는 가장 슬픈 얼굴로 오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빠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도 좋았습니다. 남은 건 엄마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함께 알아눕는 엄마에게 이러한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충격으로 병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는 엄마 모르게 수술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오빠는 수술에 앞서 미리 다른 병동에 입원해 있었고 엄마 모르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식구들의 모습에 엄마는 무언가 짐작하셨는지 저에게 꼬치꼬치 개물었습니다. 저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는 병실 밖으로 나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부터 겨울비가 내리던 날, 엄마는 여느 때와는 다른 의사와 간호사의 행동에 거듭거듭 물었지만 간단한 조사를 하는 거라는 의사의 말에 내심 마음을 놓았습니다. 엄마는 마취 주사를 맞고 나서 깊은 잠에 빠진 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청색 마스크를 벗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던 중 엄마의 환자복에서 나왔다며 선생님은 아빠에게 편지 한 통을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일 내가 식구들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아야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반쪽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아내로서 그리고 어미로서 죽음보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부디 가엾은 이 사람의 뜻을 받아주시고 이 편지를 제 남편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저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뜻밖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의사 선생님에게 아빠는 목이 메인 채 수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엄마와 오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겨울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술 결과는 좋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많은 병원비 때문에 살아갈 일이 걱정됐지만 엄마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수술 후 엄마의 입술은 양파 껍질처럼 하얗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오빠의 숨소리도 가늘고 가빴습니다. 엄마는 오빠보다 회복이 한참 느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빠의 부축을 받으며 기어이 오빠보다 더 먼저 걸으셨습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상처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엄마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빠가 누워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웃고 있는 오빠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